뭘 좀 달라고 했을 뿐인데 딸아이가 소리쳤다. 저희가 아버지 종이에요. 심장 수술을 받고 겨우 퇴원해 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에서 기진맥진에 누워있는 내 얼굴에 대고 말이다.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나를 지배할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말했다. 네오이에게 이 집을 떠날 72시간을 주겠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겠니? 안락 의자에 몸을 누이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왔다. 사흘간의 병원 생활은 갈증 이상의 깊은 메마름을 남겼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붙인 수술 테이프가 살을 잡아당기며 내 심장이 방금 견뎌낸 일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주방 문간에 서 있던 하윤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벼운 짜증은 순식간에 차가운 무언가로 변했다. 정말이지 방금 병원에서 돌아왔잖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힘이 없었다.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 길이 예상보다 나를 더 지치게 했고 이제는 이 간단한 대화조차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버거웠다. 딸아이는 팔짱을 꼈다. 날카롭고 의도적인 몸짓이었다. 저희가 아버지 종이에요. 그 말은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아팠다. 나는 마당에서 민들레를 꺾어다 주던 어린 시절의 딸아이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딸의 얼굴에는 길에서 동전을 구걸하는 낯선 사람에게나 보일 법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심장 수술 받고 사흘 만에 퇴원했다.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너무 빨리 말하면 몸 안에 무언가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물 한 잔 달라는 거다. 사위인 지훈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그의 무릎 위에는 무관심의 홀처럼 리모컨이 놓여 있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는 동안 내 부탁은 우리 사이의 허공에 답 없이 매달려 있었다. 주방적이 있잖아요. 하윤이가 싱크대 쪽을 대충 가리켰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에 그녀의 결혼 반지가 반짝였다. 다리도 있으시면서 나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수술 부위가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통증의 리본을 보냈다. 시야가 순간 흔들렸고 앉은 자세와 선, 자세의 중간에서 잠시 멈춰야 했다. 봉합실이 터져버려 내 집 거실 카펫 위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만 같았다. 조심하세요, 아버지. 하윤이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완전히 무정해. 보이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쓰는 공허한 염려뿐이었다. 넘어져서 우리 일거리 더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일거리? 마치 자신을 키워준 남자를 돌보는 일이 떠맡겨진 불청객 같은 짐이라도 되는 양. 어릴 적 열이 펄펄 끓을 때 내가 갖다 준 수많은 물잔들, 악몽에 잠 못 이루던 밤에 건넸던 위로들이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주방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움직일 때마다 상체의 충격이 전해졌지만 다시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흰 종이에 쏟아진 잉크처럼 진실이 내 눈앞에 번지고 있는 지금은 참 유난스럽네. 마침내 지훈이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그냥 간단한 심장 시술이었잖아요. 간단한 시술, 수술대 위에서 심장이 2번이나 멎었었는데 그들 세계에서는 그게 간단한 일에 속하는 모양이었다. 의사는 합병증과 위기 상황,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가장 신경 썼어야 할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와닿지 않는 듯했다. 주방은 바로 건너편인데도 수십 킬로미터는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의지와 내 몸의 한계 사이의 협상이었다.
등 뒤에서는 하윤이가 교통체증이나 긴 마트 줄 앞에서나 내뱉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러다 나중엔 밥도 차려달라고 하시겠네. 그녀가 지훈이에게 중얼거렸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지훈이의 웃음은 건조하고 어떤 진짜 유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주방 조리대에 도착해 그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차가운 표면이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는 동안 나를 안정시켜 주었다. 이건 일시적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말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어쩌면 내가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수도꼭지를 틀어 잔에 물을 채우는 동안 손안의 유리잔이 떨렸다. 20년 동안 사용해온 똑같은 수도꼭지에서 나온 평범한 물이었지만 물맛이 이렇게 쓴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아무것도 예전 같을 수 없었다. 몸을 돌렸을 때 두 사람은 조바심과 겨우 감춘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내 딸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차에 자기 집에 멋대로 들어온 불편한 불청객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유리잔이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그 무게 때문이 아니라 겨울 추위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깨달음의 무게 때문이었다. 나는 이 집을 내 손으로 지었고 그들의 학비와 결혼식, 자동차 할부금을 대주었다.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들은 심장 수술을 받은 나에게 물 한 잔조차 가져다 주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의자로 돌아갔다. 고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생각할 시간, 계획할 시간, 나에게 남은 여생 동안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낮게 기울어지며 방 안에 더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기본적인 인간적 친절을 베풀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을 때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해줄 무언가가.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아 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여전히 쓴맛이 났지만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위험할 정도로 만족감에 가까운 무언가. 그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방으로 걸어가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것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을 통해 여진이 전해지며 내 환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몸은 여전히 치유 중임을 상기시켰다.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얼굴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들처럼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는 등 뒤로 문을 닫고 잠시 기댔다. 안방은 언제나 나의 성격이었고 세상을 떠난 아내 은희와 함께 우리의 꿈과 계획을 나누던 곳이었다. 이제는 내 가족으로부터의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침대는 오랜 친구처럼 나를 반겼고 나는 조심스럽게 매트리스 위로 몸을 눕혔다. 수술 부위는 최근의 트라우마를 날카롭게 상기시키며 항의했지만 정서적인 상처는 그 어떤 메스보다도 깊었다.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그 도끼 어린 말들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저희가 아버지 종이에요? 내 딸은 내가 견뎌야 할 짐인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내가 의심 없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고 결혼식 비용으로 거의 3천만 원을 써주고 작년에 지훈이가 실직했을 때 자동차 할부금까지 내주었던 바로 그 딸이었다. 기억은 가장 필요할 때 홍수처럼 밀려오는 법이다. 5년 전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를 내렸다. 보험금은 상당했고 나를 위해 더 작은 집을 사고 딸 부부의 신혼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도와주기에 충분했다. 부동산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던 길,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하며 떨리던 손길이 기억났다. 이 집, 바로 이 집은 하윤이와 지훈이에게 주는 내 선물이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완성된 지하실, 그리고 미래의 손주들이 뛰어놀 모습을 상상했던 마당까지. 아버지, 이건 너무 과해요. 그날 하윤이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가족은 서로 챙기는 거지. 네 엄마도 네가 안정적으로 살길 바랐을 거야. 지훈이는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보이는 태도로 내 손을 잡으며 내가 언제나 이곳에 머물 자리가 있을 것이고 늙으면 자신들이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들은 이제 현실의 가혹한 빛 속에서 흩어지는 연기처럼 느껴졌다. 오후의 햇살이 커튼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수십 년 전에 내가 샀던 가구들 위로 익숙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방의 모든 것은 한때 내 소유였다. 이제는 법적으로 모두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은 한때 내 집이었던 곳에서 나를 달갑지 않은 손님처럼 대했다. 다른 선물들도 생각났다. 지훈이의 사업 투자가 실패해서 파산을 피하기 위해 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하윤이가 주방을 새로 꾸미고 싶다며 견적이 1000만 원이 나왔을 때 그들의 차가 고장나서 당장 믿을 만한 차가 필요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다. 매번 나는 예라고 말했고 매번 그들은 감사하고 사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어느새가 감사는 기대로 변했고 기대는 권리로 굳어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수술 부위 때문인지 아니면 깨달음의 무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패턴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그들은 나를 관대함을 베푸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의무 없이 돈과 지원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보기 시작했다. 지갑 속 명함이 가능성의 무게로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태영 변호사. 나는 진명의 이전과 다른 법률 문제로 그를 고용했었다. 가족 관계와 재정 계획을 이해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몸을 일으키는 데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맑은 날에 폭풍우 구름이 몰려오듯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형성되고 있었다. 나는 주소록을 보관해둔 침대 옆 탁자로 손을 뻗었다. 내 손가락은 며칠 만에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선택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줄 법적인 선택지가 있었다. 토요일 아침은 잠 못 이루는 밤 동안의 결정 끝에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명료함과 함께 왔다. 나는 아침 8시 정각에 이태영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말에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가족 문제로 긴급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 거래에서 기억하던 것과 같은 꾸준한 전문성을 띠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박 선생님. 수술로 힘드셨을 텐데 제가 10시까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윤이와 지훈이는 9시 30분쯤 주간 쇼핑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들의 출발은 평소와 같은 차, 문소리와 일상적인 대화의 교향곡과 함께였고 이는 그들의 세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이태영 변호사는 정확히 10시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모든 회의에 들고 왔던 것과 같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회색 정장은 불평 없이 치른 주말의 희생을 말해주었고 그의 단단한 악수는 내가 왜 중요한 문제에 그를 선택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편한 곳에 앉으세요. 나는 거실을 가리키며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 만큼 체력이 돌아온 것에 감사했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숙련된 효율성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다. 전화로 가족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연습했고 너무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필요성을 전달할 단어들을 선택했다. 5년 전에 제 딸에게 증여한 집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이 크게 변했을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의 표정은 전문적으로 중립을 유지했다. 재산은 하윤 씨에게 이전되었죠. 맞습니까? 제가 그 서류들을 꺼내보겠습니다. 그가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배열하면서 종이들이 바스락거렸다.
명예 이전 증서, 증여 서류, 세금 양식들, 사랑과 관대함이 내 결정을 이끌었을 때는 그렇게 간단해 보였던 모든 서류들이었다. 이제 그것들은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영역으로 가는 지도처럼 다르게 보였다. 그 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박 선생님 소유입니다. 그의 말이 내 생각을 중간에 멈추게 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법적으로 말하자면 선생님께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변호사의 손가락이 증여, 계약서의 특정 문단을 가리켰다. 명예 이전은 부담부 증여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해제 조건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정말로요? 심박수가 빨라졌다. 수술의 여파인지 갑작스러운 희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게 나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하윤 씨가 명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재산이 자동으로 선생님께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서류를 내 쪽으로 돌려 내가 서명은 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빽빽한 법률 문구를 가리켰다. 상황의 중대한 변경, 합의된 부양 또는 주거 제공의 불이행 또는 가족 의무의 위반. 그 단어들의 의미가 명확해지자 눈앞이 아찔했다. 5년 전 이 변호사는 이런 보호 조항을 고집하며 딸의 미래를 마련해 주려는 내 열애 속에서 내가 거의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표준적인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었다. 그런 귀속은 얼마나 빨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목소리의 침착함에 놀라며 물었다. 상황 변경에 대한 적절한 문서가 있다면 통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이 변호사의 어조는 우리가 세금 준비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원래 증여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제의 대립,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몇 달간의 행동,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생각했다. 중대한 위반은 오히려 약한 표현 같았다. 어떤 종류의 문서가 필요합니까? 증인 진술, 상황 변경의 증거, 위반된 합의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들을 깔끔한 더미로 모았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옆집 이 여사님이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의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내 세상은 조용히 그 축을 옮기고 있었다. 그 집이 법적으로 여전히 내 것이라는 것, 내가 믿었던 것만큼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이 집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런 문서를 수집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증거가 존재하고 얼마나 빨리 진행하고 싶으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닫았지만 서류들은 내 손이 닿는 곳에 남겨두었다. 즉각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고려를 위해 선택지를 탐색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내가 아직 건너기로 결정하지 않은 다리처럼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멀리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이와 지훈이가 돌아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내 개인적인 계획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제 생각에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는 비슷한 갈림길을 통해 다른 가족들을 안내해 본 사람의 지혜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이 어떤 모습일지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차문이 쾅 닫히고 쇼핑백이 바스락거리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들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주방 싱크대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오후 내내 이 변호사의 폭로를 소화했고 이제 내 실험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 하윤이가 백화점 쇼핑백을 양팔 가득 안고 현관문을 먼저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명품 선글라스가 복도 조명을 반사했고 그녀는 익숙한 무관심으로 신발을 벗어 던졌다.
지훈이가 차 열쇠와 테이크아웃 용기로 보이는 것을 들고 뒤따랐다. 오늘 외출은 어땠니? 나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목소리를 유지했다. 괜찮았어요. 하윤이의 대답은 어제와 같은 묵살하는 톤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다르게 들었다. 딸의 무심한 대답이 아니라 법률 파일을 위한 증거로 그들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고 나는 그들이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요청을 했다. 이 시험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중요했다. 일어난 김에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그 질문은 하윤이가 지갑에 손을 뻗던 동작을 멈추게 했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중립에서 짜증으로 바뀌었다. 직접 갖다 드시면 안 돼요. 완벽했다. 어제와 거의 똑같은 반응이었지만 이제 나는 더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직 수술 회복 중이라서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지훈이가 눈에 띄는 짜증을 내며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까 주방까지 잘만 걸어오셨잖아요. 몇 걸음 더 걷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요? 나는 차분한 톤을 유지했다. 속으로는 이 변호사의 문서를 위해 모든 잔인한 말을 목록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심장 수술 받은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길 바랐을 뿐이다. 이 드라마 좀 그만하시죠.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편의가 위협받은 사람의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무슨 환자도 아니시면서 그런 척 좀 그만하세요. 하윤이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결혼 반지가 무시하는 듯한 손짓에 반짝였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의료시술 좀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손발이 되어 시중들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죠. 의료시술. 마치 내 심장이 수술대에서 2번 멈춘 것이 치아 스케일링과 비슷한 것처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들이 그 노력을 볼 수 있도록 내 손이 여전히 쑤시는 수술 부위인 가슴을 누르는 모습을 알겠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뱃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요? 네. 하윤이의 말은 날카롭고 단호하게 나왔다. 저희는 아버지의 개인 하인이 아니에요. 또 그 말이었다. 어제 내 환상을 산산조각 냈던 그 문구가 이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제의 대립이 그들에게 더 이상 아닌 척할 필요가 없다는 허락을 준 것처럼 그들의 잔인함에 더 편안해 보였다. 나는 싱크대로 걸어가 잔에 물을 채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도적이고 신중했다. 등 뒤에서는 그들이 평소의 저녁 일과를 재개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이는 쇼핑백을 정리하고 지훈이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았다. 물맛은 어제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서진 기대의 쓴맛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필요한 증거를 막 수집한 남자의 만족감으로 마시고 있었다. 나가서 필요한 건 다 샀니? 나는 그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돌아가며 물었다. 거의요. 하윤이는 구매한 물건들을 살펴보느라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마 다음 주말에 침실에 놓으려던 그 스탠드 사러 다시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침실. 법적으로 내 소유인 집의 침실. 그녀는 이 장소를 진정으로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잘 쓰일 돈으로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소유권에 대한 모든 무심한 가정, 모든 묵살하는 말, 모든 냉담한 무관심의 순간이 이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획이네. 지훈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마치 내 합리적인 반응이 어딘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뭐 어디 편찮으세요? 오늘 좀 달라 보이시네요? 달라 보인다고.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지 그가 알기만 한다면. 하지만 그 대화는 내가 모든 패를 제자리에 놓고 30일 통지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다른 날을 위해 기다릴 것이다. 그냥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그들은 내 대답에 만족한 듯 저녁 활동으로 돌아갔다.
텔레비전에서는 사람들이 벌지도 않은 돈을 위해 경쟁하는 리얼리티 쇼가 깜빡이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적절해 보였다. 나는 물을 다 마시고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내일은 이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할 것이다. 20분 후 나는 거실 문간에 서서 결정을 내렸다. 너희 둘 다 내 집에서 나가줘. 뒤따른 침묵은 번개가 치기 전의 순간처럼 느껴졌다. 하윤이의 손에서 잡지가 미끄러져 커피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쿵 하고 떨어졌다. 지훈이의 엄지손가락은 휴대폰 화면 위에서 멈췄고 그의 표정은 무심함에서 날카로운 집중으로 바뀌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윤이의 목소리에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위험한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너희 짐을 싸서 다른 살 곳을 찾으라는 말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법적 권리에 대한 이 변호사의 아침 폭로에 힘입어 꾸준하고 명확하게 나왔다. 지훈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큰 키가 그의 존재감에 무게를 더했다. 농담이시죠? 여긴 우리 집이에요. 아니,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긴 내 집이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지. 하지만 그 선물에는 조건이 따랐어. 너희는 그 조건들을 어겼다. 하윤이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으로 붉어졌다. 그냥 우리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우린 여기 살아요.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요. 사실 너희에겐 권리가 없다. 내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은 나조차 놀라게 했다. 오늘 아침에 변호사와 통화했다. 명예 이전 계약서에는 해제 조건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 너희가 원래 합의의 일부였던 보살핌과 존중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소유권은 내게로 귀속된다. 그 의미가 그녀에게 와닿자 하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더 이상 공짜 집은 없었다. 더 이상 재정적 안전망도 없었다. 더 이상 나를 달갑지 않은 짐처럼 취급하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없었다. 허세 부리시는 거겠죠. 지훈이가 다가왔다. 그의 자세는 더 위협적인 무언가로 변했다. 어제 일 때문에 화나서 우리를 겁주려는 거잖아요. 나는 완전히 진심이다. 너희에게는 다른 준비를 할 30일의 시간이 있다. 지훈이의 웃음에는 유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30일,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집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서 있었지만 가슴의 수술 부위는 긴장으로 인해 쑤시기 시작했다. 너희는 어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회복 중인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너무 귀찮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삶에서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하윤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높아졌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예민했을지도 모르지만 바꿀 수 있어요. 그 대화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 어디도 못 가요. 지훈이의 외침이 거실 벽에 울려 퍼지며 문 앞을 막아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집주인인 것처럼 와서 협박하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집주인이니까. 그 말은 우리 중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도전처럼 허공에 매달렸다. 나는 충격이 그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어떤 계획에도 맞지 않았다. 하윤이가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필요 이상으로 세게 파고들었다. 앉아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수술 이후로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내 정신은 완전히 온전하다. 나는 그녀를 비켜서려 했지만 지훈이가 다시 내 길을 막았다.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물리적 대립의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내 방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하러. 아니요, 못해요. 지훈이가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다. 앉아서 어른들처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심박수가 치솟으며 내 몸이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슴을 통해 날카롭게 상기시켰다. 내 휴대폰 돌려줘. 정신 차리시면요.
하윤이가 내 다른 편에 자리를 잡았고 나는 그들이 나를 통제하기 위해 움직임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경악하며 깨달았다. 시야, 이건 미친 짓이야. 너희는 그냥 뭘요? 지훈이가 말을 가로막았다. 미친 늙은이의 협박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다고요? 나중에 후회할 짓을 못하게 막을 수 없다고요? 그들은 나를 복도 쪽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손길은 단호했지만 아직 고통스러울 정도는 아니었다. 수술 후 회복으로 인해 나는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약해져 있었고 그들 둘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내 현재 신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너희는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내가 그들에게 이끌려 내 방으로 향하며 경고했다. 유일한 실수는 하윤이가 침실 문을 밀며 열며 말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흥분하게 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안으로 안내했고 지훈이는 복잡한 문제를 막 해결한 사람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진정되시면 이야기하죠. 하윤이가 선언했다. 침실 문이 단호한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고 뒤이어 밖에서 자물쇠가 돌아가는 명백한 소리가 들렸다. 30분 동안 문손잡이를 시험해보고 창문을 살펴보니 내가 이미 짐작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나는 완전히 갇혔다. 자물쇠는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열리긴 했지만 15피트 약 4.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어졌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내 몸으로는 그런 탈출은 불가능했다. 절박함이 나를 시도하게 만들었을지라도. 하지만 창문은 전혀 다른 것을 제공했다. 옆집 송 선생님이 저녁빛이 완벽한 교회의 황혼으로 사라져갈 때 정원 호스를 말고 있었다. 나는 송 선생님을 3년 전 그가 이사 온 이후로 알고 지냈다. 자신의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우편함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손을 흔들어주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창문을 더 넓게 밀어 열고 그가 나를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송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의 고개가 즉시 휙 돌아보며 목소리의 근원지를 찾았다. 그의 눈이 침실 창문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걱정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는 호스를 떨어뜨리고 우리 집 사이의 담장 쪽으로 다가왔다. 경찰에 전화해 주세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상황은 이미 가족 분쟁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다. 딸과 사위가 저를 이 방에 가두고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송 선생님의 얼굴은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로 변했다. 평범한 이웃 문제에 대한 그의 이해와 맞지 않는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 다치셨어요? 구급차 필요하세요? 구급차는 말고요. 경찰만 불러주세요. 심장 수술에서 회복 중인데 그걸 이용해서 저를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패닉 상태가 되면 그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다. 잠시만요, 박 선생님.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그가 다이얼을 누르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일이 풀리고 있었다. 도움이 정말로 오고 있었다. 백칩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그의 스피커를 통해 교환원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이 필요합니다. 주소는... 송 선생님이 나를 의문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정자동 은행로 47 라소번지입니다. 내가 아래로 소리쳤다. 노인을 불법 감금한 가족 분쟁이라고 전해주세요. 송 선생님은 내 건강 상태와 잠긴 문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덧붙이며 정보를 반복했다. 교환원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고 송 선생님은 내가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나를 쳐다봤다. 경찰관들이 출동 중입니다. 교환원이 마침내 알렸다. 예상 도착 시간은 8분에서 10분입니다.
송 선생님은 전화를 끊고 다시 내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오고 계십니다, 박 선생님. 도착할 때까지 제가 여기 밖에 있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결정을 내렸고 끝까지 해낼 사람의 꾸준함을 담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도착하면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나요? 침실 문 너머로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이와 지훈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침착해 보였다. 아마도 다음 행동을 논의하거나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정신을 차리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재산 분쟁과 관련 있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딸과 사위가 집주인으로서 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 선생님은 이 정보를 그 심각성에 걸맞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재산 분쟁, 불법 감금, 최근 심장 수술을 받은 노인.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경찰이 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의 심박수가 빨라졌다. 이 악몽은 곧 내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송 선생님이 안심시키듯 위로 소리쳤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하윤이가 나를 확인하러 온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타이밍이 아주 흥미로워질 참이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송 선생님을 주시하면서 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귀를 기울였다. 다음 몇 분이 내 가족의 물리적 협박을 통한 통제 시도가 성공할지 아니면 화려하게 역효과를 낼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은행로로 들어오는 경찰차 한 대가 보여요. 송 선생님이 알렸다. 복도에서 내 방문을 향해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리고 하윤이가 아카데미상을 받을 만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불안해 보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가 직접 잠근 문 뒤에서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나를 발견한 것처럼 걱정과 혼란의 완벽한 조화를 담고 있었다듯 경찰이 왔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복도로 나서며 말했다듯 경찰이요? 경찰이 왜 여기에 와요? 지훈이가 거실에서 나오며 그의 얼굴은 당혹스러운 걱정의 걸작이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하윤이는 즉시 내 팔을 잡고 연약한 아버지를 돕는 헌신적인 딸의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현관문 쪽으로 이끌었다. 제가 받을게요. 그녀가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나타났다. 30대로 보이는 남녀 경찰관이었고 둘 다 수년간의 가정 불화 신고 처리에서 오는 전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경입니다. 이쪽은 윤순경입니다. 가족 분쟁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저희는 그냥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막 심장 수술을 받으셔서 저희가 아주 조심하고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나섰다. 경찰관님,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침실에 가두고 휴대폰을 빼앗아가서 이웃을 통해 신고했습니다. 윤순경의 눈이 우리 사이를 오가며 몸짓과 위치를 살폈다. 선생님, 오늘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침실로 물리적으로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제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을 때요.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나왔다. 하윤이의 손이 충격받은 듯 가슴으로 향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하셔서 저희가 방에서 쉬시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손잡이가 잘 안 돌아갔던 거예요.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소. 나는 주장했다. 지훈이가 다가와 하윤이 옆에 지지하듯 섰다. 박 선생님께서 지난주 수술 이후로 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마취가 노인 환자에게는 며칠 동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계속하고 계세요. 강순경이 수첩을 꺼냈다듯 선생님 언제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월요일에요. 하지만 저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저를 그 방에 가둔 겁니다. 아버지는 그냥 마취 후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윤이가 어려운 의료 상황을 다루는 사람의 참을성 있는 어조로 말했다. 하루 종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돌봐드리려고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윤순경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를 둘러보았다. 다툼의 흔적도 한 시간 전에 일어났던 대립의 증거도 없었다. 박 선생님, 이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들이 저를 방에 가두고 휴대폰을 빼앗아 가는데 안전하지 않죠. 저희가 휴대폰 안 가져갔어요. 아버지, 하윤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내 휴대폰을 꺼냈다. 주방 조리대에 두고 가셨잖아요. 저희가 충전해 드리고 있었어요. 그 거짓말의 매끄러운 전달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강순경에게 건넸고 그는 그것을 잠시 살펴본 후 내게 돌려주었다. 박 선생님, 수술 이후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조금요. 하지만 저는 혼란스럽거나 망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점점 더 좌절감을 띠었다. 강순경이 파트너를 힐끗 쳐다봤다. 부인, 아버님께서 다른 혼란이나 방향 감각 상실의 징후를 보이셨나요? 하윤이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여기가 자기 집이고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기 살아요. 저희가 아버지를 돌봐드리죠. 오늘 오후에는 물을 갖다 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스스로 갖다 드실 수 있다고 저희가 제안하자 매우 화를 내셨어요. 제가 심장 수술을 막 받았으니까 그렇죠. 알아요, 아버지. 지훈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활동이 회복에 좋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의학적 초언을 따르려고 했을 뿐이에요. 윤순경은 우리 대화를 관찰하며 메모했다. 박 선생님, 오늘 밤 이웃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그들이 저를 방에 가둬서요. 문손잡이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하윤이가 설명했다. 침실 문이 가끔 뻑뻑하거든요. 특히 힘이 약하신 분에게는요. 경찰관들은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큰 수술에서 회복 중인 노인이 아마도 약물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걱정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비난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러분, 아무래도 수술 후 회복과 관련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순경이 외교적으로 말했다. 박 선생님, 만약 불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10분 더 머물며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메모를 했지만 결과는 하윤이가 내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수술 후 혼란 탓으로 돌린 순간부터 정해져 있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집은 불길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윤이와 지훈이는 현관문 근처에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이전에 보았던 차가운 계산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셨어요. 지훈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찰관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를 다시 침실에 가두었지만 이번에는 내 휴대폰부터 서류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 침실에서 보낸 90분은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내 생각은 내 몸이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 결정으로 이끌었다. 창문은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도전처럼 나를 유혹했다. 땅까지 4.5m. 건강한 사람에게는 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5일 전에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집에서 감금된 채로 있는 것은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운명처럼 보였다. 나는 창문을 최대한 넓게 열고 낙하 지점을 연구했다.
아래 풍경은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아닌 부드러운 흙이 있는 화단이라는 약간의 자비를 베풀었다.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축복이었다. 딸 부부의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평범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이와 지훈이는 경찰 앞에서 한 연기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확신하며 저녁 일과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 자신감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었다. 창밖으로 기어나가는 데는 심장 수술이 일시적으로 앗아간 코어 근력이 필요했다. 모든 움직임이 가슴을 통해 날카로운 통증을 보냈지만 내 가족에게 속았다는 굴욕감은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나는 한쪽 다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그 다음 다른 다리를 내밀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강도질을 계획하는 늙은 도둑처럼 창틀에 앉았다. 이 각도에서 땅은 더 멀어 보였고 나는 절망이 항상 이런 느낌일까 잠시 궁금했다. 좋은 선택지가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마침내 손을 놓았을 때 추락은 내 몸의 모든 뼈를 흔들었다. 수술 절개 부위를 통해 전기처럼 통증이 솟구쳤고 잠시 동안 나는 화단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중요한 무언가가 찢어졌는지 확인했다. 즉각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않자 나는 힘겹게 일어나 옷에서 흙을 털어냈다. 집 주변을 이동하는 데는 어릴 적 숨바꼭질 이후로 필요 없었던 은신술이 필요했다. 자갈길과 차고 근처에 동작 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모든 걸음을 계산해야 했다. 내 집의 익숙한 풍경이 장애물 코스로 변해 있었다. 현관문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현관 매트를 들어 올렸다. 예비, 열쇠는 3년 전에 내가 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섭리처럼 보이는 간단한 예방책이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는 내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긴장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지난달에 직접 기름칠한 경첩 덕분에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집 안은 1시간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더 이상 감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도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딘가 첫 번째 교전은 불리하게 끝났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터였다. 거실에서 편안하고 일상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주말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위협을 성공적으로 무력화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평범한 가정 대화였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웃길 지경이었다. 나는 삐걱거리는 마루판과 거실에서 직접 보이는 시야를 피해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향했다. 내 목표는 대립이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먼저 내 서류, 변호사 연락처, 그리고 이 변호사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준 법적 무기에 접근해야 했다. 복도는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길처럼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혼란스럽지도 무력하지도 않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단지 일시적으로 속았을 뿐이라는 것을. 거실 책장에는 계약서 사본, 이 변호사의 명함, 그리고 아침 상담 중에 내가 적어둔 상세한 메모가 있었다. 이 도구들과 새로 찾은 기동력으로 게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규칙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플레이어와 함께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긴 후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이전처럼 창문으로 기어나와 이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날 아침 그곳은 선격처럼 느껴졌다. 광택나는 목재와 법률 참고 서적들은 일시적으로 균형을 잃었던 세상에서 질서를 구현하고 있었다. 그는 긴급한 상황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휴일을 희생하여 8시에 나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박 선생님, 잠을 거의 못 주무신 것 같네요. 그는 집에서 가져온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랐다. 어제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저녁의 사건들, 즉 대립, 감금, 그리고 화려하게 역효과를 낸 경찰 신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때때로
법률 노트에 메모를 하며 중단 없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의 침실에 물리적으로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선생님이 수술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고 설득했다는 거군요. 그의 어조에는 엄청난 위안을 주는 전문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정확합니다. 그들은 능숙한 조종가들이고 제 건강 상태를 제외대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변호사들이 생각할 때의 전형적인 자세로 손가락을 모았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제 우리가 가능성으로 논의했던 것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 회의의 폴더를 꺼내 마치 장군이 작전을 계획하듯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우리가 논의했던 증여 계약 해제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지를 탐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빠릅니다. 이 변호사는 두꺼운 법률 참고 서적을 집어들었다. 대한민국 민법은 배은망덕의 경우 증여 해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적대적이거나 잔인하게 대하거나 암묵적인 부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는 법적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은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24시간 동안 무력감을 느낀 후 나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고 있었다.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이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먼저 정식 증여 해제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이 문서는 법적 근거, 즉 그들의 적대적인 다해우, 회복기간 동안의 합리적인 부양 불이행, 그리고 재산 회수를 정당화하는 상황 변경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그들은 30일 이내에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의 손가락은 법률 서식과 판례를 불러오면서 키보드 위를 계속 움직였다.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우리는 불법 점유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효율성은 가족 조작의 혼란 후에 취하게 느껴졌다. 여기에는 규칙, 절차, 마감일이 있었다. 악어의 눈물과 수술 후 혼란 주장으로 논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요,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입증 책임은 그들의 대우가 합리적이었고 증여의 암묵적인 조건을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변호사의 미소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전에 본 사람의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 특히 경찰과의 사건을 고려할 때 그들이 이 문제를 법원에서 자세히 조사받고 싶어 할지 의문입니다. 아이 변호사는 다음 1시간 동안 문서를 작성하며 각 섹션을 설명했다.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거의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던 감정적 조작에 대한 보호막이었다. 증여. 해제 통지서는 내일 아침 송달 준비가 될 겁니다. 그가 공식 레터헤드에 여러 부를 인쇄하며 알렸다. 직접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전문 송달인을 통해 송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그들이 제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주장하려 들면요, 그것이 이제 사실상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들을 깔끔한 더미로 모았다. 경찰에게 선생님이 수술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고 주장한 것은 선생님의 건강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묵살한 노인 학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완벽했다. 그들의 조작 전략은 증여 해제를 정당화하는 바로 그 행동의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게 마무리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법적 현실을 이해하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60일 이내에 완전한 점유권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식 봉투에 서류들을 봉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즉각적일 겁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이 항상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일어서서 떠나려 할 때 나는 금요일 오후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진정한 낙관주의. 법은 내 편이었다. 나는 전문적인 대리인을 두었다. 그리고 내 가족은 늙은 아버지를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었다. 이 변호사님, 오늘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이번 주말에 선생님께 일어난 일은 비양심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는 법률 문서 사본이 담긴 봉투를 내게 건넸다. 송달인이 예약되면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문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혼란스러운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전문적인 대리인과 적법 절차에 따라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재산 소유자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 상황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확하게 계획할 시간을 줄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은 명료함과 이태영 변호사의 레터헤드에 인쇄된 공식 문서들과 함께 왔다.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서류들을 들고 거실에 서서 항상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윤이는 주방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고 마치 주변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무심한 자신감으로 움직였다. 지훈이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고 아마도 자신의 세계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자각 없이 하루를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윤아, 지훈아, 둘 다 이리 좀 와봐. 내 목소리는 그들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아픈 늙은이의 혼란스럽고 애원하는 어조가 아니라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의 단호한 명령이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오면서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하윤이의 표정에는 가벼운 짜증이 묻어났다. 마치 내가 그들의 성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무언가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공식 레터헤드와 정식 법률 서식이 보이도록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건 퇴거 통지서다. 너희에게는 72시간 안에 너희 자신과 모든 소지품을 내 재산에서 치울 시간이 있다. 뒤따른 침묵은 심오했다. 하윤이의 커피 머그잔은 입술로 향하던 중간에 멈췄고 불신에 잠겨 있었다. 지훈이의 소나귀가 풀리면서 그의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윤이의 목소리에는 금요일 이후 처음으로 듣는 불확실성에 기미가 담겨 있었달리. 너희가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법적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다. 나는 첫 번째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증여 해제 통지서. 대한민국 재산법에 따라 아래 서명한 재산 소유자는 중대한 배은망덕 및 암묵적 조건 위반을 근거로 박하윤에게 실행된 증여 계약을 이에 해제합니다. 지훈이가 갑자기 일어섰다. 진심이실 리가 없어요.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우린 여기 살아요. 너희는 내 재량해 여기서 살았고 너희가 나를 내 집에서 달갑지 않은 이방인처럼 대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권리를 포기했다. 나는 법률 문서에서 계속 읽어 나갔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증여자에 대한 적대적 대우, 의료 회복 기간 동안의 합리적인 부양 불이행, 그리고 증여자의 의사에 반한 고의적인 감금이 포함된다. 하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냥 우리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우린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 말은 해방감을 주었다. 너희에게는 회복 중인 아버지를 기본적인 인간적 품위로 대할 기회가 있었다. 대신 너희는 잔인함과 조작을 선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버지가 혼란스러워한다고 했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높아졌다. 수술 후유증이 있으셨다고요. 경찰은 너희가 그들에게 말하도록 설득한 것을 말했다. 내 변호사는 내가 너희가 내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묵살하기 위해 내 건강 상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설명했을 때 그 세부 사항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법적 결과를 소리내어 읽는 것은 각 단어에 추가적인 무게를 실어주었다. 72시간 이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정식 퇴거 절차 및 불법 점유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하윤이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정말로 변호사에게 가셨어요? 내 변호사에게 갔다. 5년 전 원래 증여 계약을 처리했던 바로 그 변호사. 그는 너희가 공짜집의 증여자에게 어떻게 대우해왔는지 알게 되어 매료되었다. 아버지, 제발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이 일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들은 진정한 감정으로 갈라졌다.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바뀔 수 있어요. 저희가 힘들게 해드린 거 알지만 고칠 수 있어요. 72시간. 나는 서류들을 다시 공식 봉투에 접어 넣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훈이가 다가왔다. 그의 자세는 공격적이었다.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한 모든 것 후에 그냥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 한 모든 것? 그 아이러니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너희는 나를 침실에 가두고 경찰관들에게 내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설득했다. 정확히 나를 위해 무엇을 했지? 저희가 여기서 살게 해드렸잖아요. 하윤이가 항의했다. 너희가 내 집에서 살게 해줬다고. 내 돈으로 사서 너희에게 선물로 준 집에서. 너희가 그런 관대함을 정당화할 사랑과 이 보살핌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커피 테이블 위에 법률 문서를 놓았다. 방은 하윤이의 점점 빨라지는 숨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서류들은 그들이 건널 수 없는 다리처럼 우리 사이에 놓여 그들의 옛 권리의 세계와 새로운 결과의 현실을 분리했다. 우린 어디로 가야 해요? 지훈이가 이제는 작아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내가 기본적인 인간적 친절을 베풀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기 전에 고려했어야 할 문제다. 나는 복도 쪽으로 움직이며 그들이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도록 남겨두었다. 72시간, 시계는 똑딱이고 있다. 뒤에서는 하윤이가 울기 시작하는 소리와 지훈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높아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공포의 소리는 내가 몇 년 만에 들은 가장 달콤한 음악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잃은 것의 전체 범위나 이 집이 애초에 내게 왜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화요일 오후 우리는 다시 부엌 식탁에 가족처럼 둘러 앉았지만 월요일 아침 이후로 역학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하윤이의 눈은 울어서 붉었고 지훈이는 이틀 밤을 사운 사람처럼 보였다. 퇴거 통지서는 우리 사이에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처럼 놓여 있었다. 아버지, 제발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저희가 실수한 거 알아요. 저희가 아버지를 나쁘게 대한 거 알지만 바뀔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말이 우리 사이의 공간을 채우도록 두었다. 내 앞 테이블 위에는 그날 아침 내 파일 캐비닛에서 꺼낸 마닐라 폴더가 놓여 있었다.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다. 아버지 수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훈이가 진지하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덧붙였다. 저희가 잘 대처하지 못했지만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긴 우리 집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너희 집, 나는 생각에 잠긴 듯 반복했다. 말해봐라 하윤아.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기억하니? 그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가 건설 사업으로 돈을 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금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이 동네에 이만한 크기의 집은
상당한 돈이 성금으로 필요했지. 하윤이와 지훈이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축에서요. 나는 마닐라 폴더를 열어 여러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한화생명보험의 공식 레터헤드, 사망진단서, 수익자 청구 양식들 모두 5년 전 날짜였다. 이 집은 내 엄마의 사망보험금으로 산 거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하윤이는 마치 외국어로 쓰인 것처럼 서류들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 불신, 그리고 지켜보기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공포 등 여러 표정을 거쳤다. 내 엄마가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해 20년 동안 유지했던 생명보험이야. 나는 수혜자 지정 서류를 가리켰다. 장례식 후 6개월 뒤에 지급된 4억 원, 하윤이는 보험 서류를 집어들며 손을 떨었다. 하지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건 네 엄마의 죽음이 사준 집에서 네가 죄책감을 느끼며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선물로 여기길 바랐다. 지훈이가 하윤이의 어깨너머로 서류를 읽으려고 다가왔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5년간의 슬픔과 계획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너희가 나를 침실에 가두고 경찰에게 내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심장 수술을 받은 내게 물 한 잔 가져다 주기를 거부했던 바로 이 집은 네 엄마의 생명보험금으로 산 것이다. 하윤이는 흐느낌과 숨 막히는 소리가 뒤섞인 소리를 냈다. 보험 서류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내 엄마는 우리 가족에게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눈을 감았다. 마지막 몇 주 동안 내내 이야기했지. 그 보험금이 우리가 언제나 안전하게 살 곳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해줄 거라고. 나는 서류들을 다시 깔끔한 더미로 모았다. 내 엄마는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을 함께 지켜달라고 내게 약속하게 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네가 몰랐던 건 내가 그 사실로부터 너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네 엄마가 그 보험으로 우리를 보호했던 것처럼 내가 이 집을 네 엄마의 희생으로 샀다고 말하는 대신 선물로 줌으로써 너를 보호했던 것처럼. 하윤이가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하자 지훈이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기억을 제대로 기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네. 엄마의 죽음이 마련해준 집에서 나를 달갑지 않은 이방인처럼 대한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네. 엄마가 우리 가족의 성역으로 의도했던 집에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혼란스럽고 무능력하다고 말한 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 하윤이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채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내 엄마는 당신이 가족을 하나로 모아줄 거라 생각했던 집이 당신의 딸이 동정심 대신 잔인함을 선택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가슴이 찢어졌을 거다.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섰고 보험 서류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당신이 가족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당신이 사랑했던 아버지를 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처참한 심정이었을 거다. 도덕적 현실의 무게가 무거운 담요처럼 그들을 덮었다. 이것은 더 이상 법적 소유권이나 가족 분쟁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희생이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죽어간 한 여성의 신성한 신뢰를 저버린 것에 관한 문제였다.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윤이가 속삭였다.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내 딸, 완전히 무너지고 절박해진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전모를 마침내 이해한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실현된 정의의 만족감에 뒤섞인 어쩌면 연민이었을지도 모를 감정을 느꼈다. 너희에게
48시간 남았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목요일 오후에는 마루 위로 가구를 옮기고 마분지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아 마침내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들 특유의 조용한 효율성으로 일하는 하윤이와 지훈이를 지켜보았다. 지난 50시간은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내 수술 이후 우리의 관계를 규정했던 오만함, 권리의식, 무심한 잔인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내가 그들에게서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운 사람들의 공허한 피로감과 뒤섞인 진정한 뉘우침. 지훈이는 지난 이틀 동안 그랬던 것처럼 내 눈을 피하며 그들의 마지막 상자를 거실을 통해 날랐다. 하윤이는 여행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언제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집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위층 짐은 이게 다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그들의 다른 소지품들과 함께 현관문 근처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화요일 오후 보험 서류가 그들의 세계를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조각으로 산산조각 냈을 때 이미 할 말은 다 했다. 집 열쇠는 우리 사이의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5년 전 내가 처음 하윤이에게 이 집을 주었을 때 그녀가 샀던 열쇠고리에 그대로 달려 있었다. 우리 집이라고 새겨진 작은 은색 장식. 이 집을 가능하게 한 남자에게 이 집이 얼마나 달콤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 이제는 아이러니했다. 아버지, 하윤이가 말할 권리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머뭇거리는 걸음으로 내 의자에 다가왔다. 저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지난 72시간 동안 자신의 어머니가 가족의 안정을 위해 죽음으로 사준 집에서 아버지에게 잔인하게 굴었다는 사실과 씨름해 온 내 딸은 알고 있다. 내가 대답했다. 지훈이가 차 열쇠를 손에 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짐 다 실었어요. 갈 준비됐어요. 하윤이는 커피 테이블에서 집 열쇠를 집어들었다. 마치 금속과 플라스틱이 가질 수 있는 무게 이상으로 무거운 것처럼 잠시 들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열쇠를 건넬 때 그녀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이건 아버지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열쇠는 내 손바닥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윤이의 손길 때문인지 아니면 되찾은 소유권의 상징적인 무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언제나 그랬지. 그녀는 그 말 속에 담긴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모든 면에서 항상 내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내 관대함 덕분에 이곳에 살도록 허락받았을 뿐이고 그 관대함을 그녀는 경멸과 잔인함으로 갚았다. 엄마한테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엄마가 마련해 주신 집에서 엄마의 기억을 욕되게 해서 죄송해요. 내 엄마는 네가 나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길 바랐을 거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대신 선택한 것을 보았다면 가슴이 찢어졌을 거야. 지훈이가 앞으로 나서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박 선생님, 이 일에 대한 제 몫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싶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하윤이의 행동을 지지했고 선생님을 나쁘게 대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짧게 잡았다. 이제 집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겠지. 그 말에는 완벽한 정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들은 나를 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느끼게 했고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에서 나를 짐처럼 취급했다. 이제 그들은 집이 없다는 것, 진정으로 자신들의 것이라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배우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윤이는 문지방에서 잠시 멈춰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언젠가 저희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그건 네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다.
내가 대답했다. 중요한 질문은 네가 이 교훈을 충분히 잘 기억해서 다음 사람에게는 나에게 보였어야 할 친절을 베풀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은 최종적인 딸깍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닫혔다. 창문을 통해 나는 그들이 남은 짐을 채 싣고 다시는 그들의 집이 되지 않을 이 아파트 단지를 떠나 운전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편안한 담요처럼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거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가족 간의 긴장감이나 내 영역에서 달갑지 않은 이방인처럼 취급받을 위협 없이 내 집에 홀로 있었다. 나는 손안의 열쇠를 그리고 여전히 커피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보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은희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비록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을지라도 그녀의 희생이 궁극적으로 그녀가 사랑했던 가족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내 집, 진정으로 다시 내 집이 된 방들을 걸으며 나는 수술 전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평화. 복수의 평화가 아니라 제대로 실현된 정의와 제대로 배운 교훈에서 오는 더 깊은 만족감. 밖에서는 봄날에 오후가 저녁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가고 있었고 나는 집에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왼쪽의 상자를 클릭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